어제 이 시간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유예로 급등했던 미국 증시를 보고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중요했던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더 나아가서 국채 금리 향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시민사의 한상춘 논술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급락했습니다, 위원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방송에 이렇게 보면 어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를 같이 겹치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는 미국의 어제 급등 세력에서 올랐고 오늘은 미국 증시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어제의 주가가 급등했던 미국 주가 급등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 시각이 있었죠. 트럼프 풋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풋을 하려면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이 방송에서는 데드캣 바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등의 성격을 놓고 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one second skyrocketing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랠리는 좀 오랫동안 가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됐습니다. 결국 그 상호 관세의 유예 조치는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오늘 주가가 떨어졌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런 모습이 데드캣 바운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정책입니다. 미국의 정책은 또 관세 정책은 이유가 정책이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요. 트럼프 개인에서 국제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의 신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한 나라의 관세 정책입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관세 정책입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대중 관세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들도 몰랐다립니다. 이거 145% 지적한 게 뭐냐? 언론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증에서 대중 관세는 125%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45% 내역이 나와서 시청자분랑 같이 145%를 어떻게 계산됐을까 할 때는 2월 4일 10%, 3월 4일 10%, 그다음에 상호관세 때 34%, 보복관세 두 차례 50%, 40% 이렇게 돼서 14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성하게 트럼프 진영에서 이러한 그 대중관세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대중관세율 전체율조차도 본인 진영이 트럼프 진영이 모르고 언론에서 지적해야 그걸 알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을까? 시청자분이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전날에는 스카이로켓팅, 오늘은 프레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 진영의 내부자 거래가 참 의심스럽다.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어제는 이 내부자들이 수익을 못 얻겠죠? 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내부자 거래 얘기를 아마 국내 언론들에서는 가장 먼저 제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진영들이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 가지고 관세 정책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냐 하는 근데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 있는 사람보다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 지금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분위기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부자 거래 문제에 대해서 처음 제기했을 때 여러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유예 조치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직전에 X를 통해서 SNS 통해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러한 공유된 채널에 사실 그 유예 조치 이 주식을 사라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그 3시간 후에 주식을 사라 하면 한나라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이다 해서 공식적으로 탄핵을 제기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진영 이제는 아신 것 같습니다. 내부자 거래로 돈 많이 벌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 부과 하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미리 이 소식을 알았다면 하락을 겨냥해서 공매도 치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대박인데요. 이번에 유예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90일 유예 조치 3시간 전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급등하겠죠? 그러면 급등하면
주변 사람들이 레버리지 쳐서 주가가 상승하면 대단히 돈 버는 거죠. 근데 오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뭐 이런 사람에 의해서 돈 버는 거 오늘 데드캣 바운드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좀 손실을 좀 완전히 좀 이렇게 주머니에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진영에 있다고 해서 미국의 월가는 많은 사람의 시간과 비용과 공유해서 월가를 형성시킨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한 사람에 의해서 진영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알고 있던 정보 가지고 돈을 벌었다 하면 이거는 월가의 근본적 토대를 또 주식과 관련된 근본적 이론을 굉장히 하는 겁니다. 누가 예측합니까? 오늘 국내 언론에서도 전부 이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니까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시원하게 내부자 거래에도 크게 손실이 났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라는 시장보다 이기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시장보다 이기는 게 없습니다. 결국 시장의 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미스터 마켓은 항상 스마트하다 뭐 이런 격언도 있는데요. 상호 관세에 따른 혼란,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부 고스란히 이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투자 지표들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론과 통하지 않고 규범 통하지 않고 관행이 통하지 않고 트럼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것도 주가도 변동폭이 뭐 1000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면 투자자들이 대혼란이 있죠. 여기에 무슨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무슨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시장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것이 시청자분한테 판단에 도움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사실 한국경제TV는 이렇게 신속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이 방송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중관세율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는 게 각종 투자 지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믹스 지수는 지금 40을 웃돌고 있습니다. 또 FGIS도 10입니다. 지금 40 넘었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CNN FGIS를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는 지금 그냥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빅스와 FGIS는 리먼과 코로나 사태에 비유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그때보다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외생지면서에서 됐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측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리먼과 코로나 사태에 비해서 빅스라든가 FGI 지수는 절대 지수는 그때보다는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변동성이 심하니까 자, 시스템에 의해서 금리기가 조짐이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재에 의한 시장 교란이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의 투자 성향 지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 성향 지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사람들의 가장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지금은 믹스와 FGI 지수에 네. 이게 이제 텍스 마닝 기법에 의해서 나오는 지표들이거든요. 이런 지표를 볼 때는 오로지 트럼프와 중국의 대응 태도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시청자분한테 사실 과거에 뭐 차트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시스템상에 나오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는 지금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금융위기 당시에 이렇게 해서 뭐 방금 전에도 그렇게 비교하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인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융위기에 어떻게 시스템상에 나타났던 금융위기랑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트럼프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허점을 보임에 따라서 중국의 앞으로의 태도가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태도 여부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점도 시청자분이 향후의 투자 전략에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only 트럼프, 중국의 강경한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간밤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에 혼란만 없었다면 위원님이 계속해서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3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대중관세율만 혼란이 없었다면 오늘 상당히 시장 자체는 호재가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본부장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그리셨네요. 굉장히 빨리 그리셔서 지금 제일 끄트머리에 2025년 4월 달 이게 3월 수치입니다. 3월에 2.4%. 그러니까 3월 수치가 4월에 나오죠. 그래서 저 그래프가 틀린 것이 아니고
2020년 4월이다 보니까 시청자분한테 어이 4월이 지금 지나가지도 않은데 2.4%냐 하는데 3월 수치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4월 달에 발표되기 때문에 자, 이 수치가 전월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단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뭐냐? 이 지수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사실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자, 이 수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 수준 2.4%는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는 페드가 인플레 타겟팅 할 때 목표선이 2%인데요. 지금 불확실성 2%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밴드폭 상하로 0.5%포인트로 운영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지금 밴드폭으로 상단과 하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인플레 타겟팅 할 때 목표 수치는 단일 목표치 2.0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0.5%포인트 합니다. 그러면 상단으로 2.5%니까 2.4%는 인플레 타겟팅에 거의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CPI가 안정된 것이 자 오늘 트럼프가 자기 자신이 공이라 하는데요. 아이 그렇지는 않죠. 이게 3월 수치인데 어떻게 물가가 자기의 공입니까? 미국은 자동차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CPI 산정에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고 가중치도 많이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제유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죠. 네. 뭐 3월 달 수치 이렇게 보면 평균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67달러 나옵니다. 66달러, 60달러 나옵니다. 아이 물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한테 3월 수치는 CPI가 굉장히 안정될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왜 오늘 그러면 주가는 흘러내렸느냐 하면 대중관세 혼사가 있고 지금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오늘 수치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60달러 정도에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자막을 보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CPI가 안정됐으면 국채금리는 떨어져 있죠. 근데 오늘 국채금리 건부장님께서 국채금리 10년, 30년물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30년물이 전부 올랐습니다. 4.4% 오르고 30년물 4.86을 올렸습니다. 이거 무슨냐? 결국은 국제시장에서 번드 텐트럼 현상, 지금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번드 텐트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번드 텐트럼 현상이 나타나면 부채 디톡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전격적으로 유예한 것도 사실 이 국제시장의 발작 때문인데 본드 텐트럼 시작되는 겁니까? 네, 사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실 부채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차에서 이거 말씀드렸죠. 최대 관심사입니다. 근데 관세도 사실 부채 디톡스의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단에 부각시키다 보니까 마치 트럼프 진영에서는 관세가 모두인 것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관세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면 트럼프의 마가 구상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본인들의 캐시플로우부터 개선돼 있죠. 내가 밖으로 세계 지배를 걸려면 내부의 골마 터진 것, 내가 허점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쌍둥이 적자입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쌍둥이 적자, 마가를 세계로 띄어나기 위해선 내부적으로 뼈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것을 해야 외부의 보복 채널에도 뼈가 부스러지지 않는 거죠. 그게 쌍둥이 적자를 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 부과하면 쌍둥이 적자가 개선되죠. 왜 그러냐? 관세 부과하면 재정 수지가 개선된다 하면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가 개선되는 게 유명한 트윈 데피시트 티어리입니다. 1980년서부터 유행했죠. 그러면 쌍둥이 적자 개선은 부채 디톡스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 번드 텐트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10년물 금리를 보겠습니다. 10년물 상호 관세 부과 전에 3.9%까지 떨어졌습니다. 부과하자 4.5%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뭐냐? 지금은 대부분 다 장기성 있는 미국의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한 이런 자금들은 대부분 다 안정적인 국채를 많이 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마진콜이 발생하죠. 마진콜이 발생한 딜레버리에서 트럼프의 본인에 의해서 금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번드 텐트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호 관세 이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곧바로 관세 유예 조치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주목하는 것이 국채 시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본드 텐트럼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2023년 실리콘밸리뱅크가 디폴트 난 사태, 그때와 견주면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도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거는 실리콘밸리 사태에서 2023년 3월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거는 조그만 은행에서 시작됐던 거고,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본드 텐트럼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진영에서 왜 본드 텐트럼에 대해서 굉장히 하냐면 너무 연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가라든가 전 세계 투자가들이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작년에 9월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피벗을 단행했습니다는 연준은 뭐냐면 파월은 뒤늦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작년 9월 달에 뒤늦게 피벗을 단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정상화시켰던 거죠. 작년 9월에 뒤늦게 하다 보니까 0.5% 인하하고 작년 11월 달에 0.25하고 12월 달에 0.25% 했습니다. 근데 2024년 12월 점도표를 보면 올해에 6차례까지 예고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 9월부터 금리가 4개월 만에 100bp 정도 기준금리 떨어뜨려 올해 최대 6차례 금리금리 내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우리나라 투자들한테 이 국채금리가 미국의 정책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기 올라갑니다. 채권 담아놓으세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각종 연기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연기금도 국채를 과도하게 과거에 7대4 원칙이요? 주식과 6, 주식 6, 그다음에 사실 채권사 지금은 그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전부 국채를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트럼프가 국채금리를 떨어뜨려 하는데도 국채금리가 본드 텐트럼에서 올라갈 경우에는 어떠냐? 한편에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과다한 채무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 위험이 들어가는 거고, 다른 측면에서는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냐면 국채를 과다하게 담아놨으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하니까 마진콜이 발생하는 거죠. 마진콜이. 그래서 금리위기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지,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관세가 많이 트럼프의 모든 것에서 관심 있는 것처럼 이게 얘기하는데요. 관세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흐트러진다면 상호관세도 엊그제 얘기했는데 바로 유예를 하지 않습니까? 목적에 달성하기 어렵다 하면, 잘 모른다 하면 관세 정책은 바꿔야죠. 수단은 바꿔야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수단이 엊그제 했는데 또 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게 아니죠. 목적 달성에 더 어려워지니까 관세 정책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곧바로 관세 정책이 유예 조치를 내린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글쎄 위원님이 이 시간에서 계속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책임을 전가시킨다. 이번 사태를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해결해라. 이런 조짐도 있다고요? 네, 같은 진영이니까 책임 전가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누가 총책임을 맡을까? 그동안 상호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해서는 베센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을 들여왔던 스태프진 중에 피터 나바로 교수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까 해서 신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닛 앨런만큼 이게 정책 운영 경험이 있느냐? 누차 말씀드리는 베센트는 정책 운영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행국께서 2023년 3월 달에 SB 사태에 대해서 사실 비교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때를 좀 제닛 앨런이 주도했거든요. 네. 재무장관. 그때를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대통령을 안심시켰습니다. 국민들이 투자 성향에서 불안 심리가 안정이 돼야 무슨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것이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하면 이게 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제 조건에서 제닛 앨런이 금융위기와 이런 경험을 바탕해서 첫 번째, 도덕적 해이 방지. 근데 이 내부자 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이게 도덕적 해이를 더 증폭시켰죠. 두 번째는 자기 책임의 원칙. 이거 강조했던 것이 SB 사태를 빨리 해결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다 흐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센트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는 왜 베센트가 맡긴다는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더 떨어지느냐?
바로 이와 같은 요인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정책 운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진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러다 보니까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내려라,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저 허심탄회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금리 내린다면 이번에 얼마까지 내릴까요? 사실은 그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가 이제 관세의 인플레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뭐냐면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관계가 중요한데요. 정책 협조라는 게 관계가 잘 맺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도 지금 저기 위의 자막처럼 그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불가라는 방침에 대해서 금리를 작년 9월에 내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취임 후에 금리 인하로 돌려냈는데 이렇게 동결로서 거부했죠. 네. 관계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인하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뷰티풀 드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트럼프는 어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뷰티풀입니다. 유명한 워싱턴의 이 정치 전문 평론가 포리네코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어휘력 수준은 8세 수준이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뷰티풀 그레이트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시장의 신뢰가 중요해야 뭐 이론적으로 피셔 공식이라든가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금융 모델에 의해서 나오는 적정금리 수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입장이 중요하다. 본인이 신뢰를 떨어뜨렸으니까 본인의 입장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